언시국 TV 핫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왔습니다. 지난 비상계엄날 국회 정문을 넘어 들어온 시각장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언시국 TV 핫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왔습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과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죠? 네. 이거 그 오프닝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네. 의원이 되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각각 하나씩만 꼽아주시죠. 의원이 되니까 좋은 점. 좋은 점을 갑자기 물어보니까 별로 좋은 게 없었던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근데 좋은 게 없으신가 봐요. 좋은 점? 글쎄 딱 좋은 점이 그렇게 저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점은 있습니까? 안 좋은 점. 너무 이렇게 공인이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이렇게 너무 사적 생활이 없는 거. 네. 너무 22대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고요. 네. 그리고, 너무 바쁘고요. 네.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네.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예. 너무 차고 넘치고요. 예. 또 집에도 못 가고요. 네. 시골이, 목포가 집인데 저는. 네.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 줄 알았는데, 네. 윤석열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 그러게요. 진짜 제 전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개인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집에를 못 가고 있는 상태고요. 안 좋은 것이 훨씬 많네요. 네. 네. 기사에 따르면 요 국회 바로 건너편에 사신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앞집입니다. 그렇군요. 늘 경례 대기 중입니다. 제가 네. 앞집이어가지고. 예. 네. 12.3 비상계엄 후에 네. 2030 여성들이 왜 응원봉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원님하고 임매 의원님 이 두 분이 의사봉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봉봉 시스터즈라고 명명을 했는데 오래전에 이거 아시면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봉봉 사중창단 그런 남성 보컬 그룹이 있었습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하여튼 따서 봉봉 네. 시스터즈 그랬는데 우리나라 여성들 왜 이렇게 멋진가요? 이런 한국 여성의 힘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멋지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 이번에 특히 2030 여성들의 그런 멋진 응원봉으로 연대하고 계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계엄 해제, 탄핵, 파면까지 지금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2030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 성차별이 아주 심각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구조적 차별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억압당하면서 살아오다가 많이 이제 여성주의가 여성의 방, 이제 페미니즘 운동 이렇게 되면서 많이 해방된 것 같았지만 2016년인가요? 그 강남역 사건, 회화역 사건, 엠번방 최근에 디페이크까지 또 어쩝니까 그 미투 운동 네. 이런 일련의 지금 2030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우리 사회에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할 수도 있고 불법 촬영돼서 막 자기도 모르는 이런 불법 사진들이 불법 이런 디페이크처럼 이런 상황들이 본인에게 겪을 수 있는 피해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가장 연대의 힘을 보여줬던 게 시작이 회화역 시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죠, 우리 사회가. 근데 거기서
연대함으로써 굉장히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2030 여성들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발전으로 온라인이 잘 되잖아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그래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직하지 않았는데도 그 커뮤니티 속에서 끊임없이 같이 소통하고 연대했던 그룹이 2030 여성이라고 저는 봐져요. 네. 근데 이 여성들이 그 윤석열 계엄이 사실 윤석열이 대표적인 이 성차별 폭력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을 없앤다.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막. 네. 그리고 성차별과 우리 사회 혐오를 조장해서 혐오 정치로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저는 한쪽 편에서는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이번 개헌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부터 계속 우리 여성들은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고 저는 인식이 되고요. 네. 그런 속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이 반민주적인 너무 무서운 이런 다시 독재 정부를 통해서 영구집권을 깨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분노하고 아주 공감을 너무 자기 일처럼 할 수 있었던 분들이 우리 여성이고 2030 여성들이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뭐 어디 단체에서 모여라가 아니었지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계엄이 터지자마자 국회로 달려오고 또 그 탄핵 소추될 때까지 국회 문이 네 개 정도 되나요? 동문 서문 막 이렇게 정문 있고 네. 그 문마다 세상에 제가 그때 한 바퀴 돌 때 보니까 의대생들이 노트북 들고 와서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롱패딩 입고 그 무릎 담요 깔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또 국회 2차 계엄으로 군인들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멋졌고 우리 이bil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 들으면 여성들이서 민주적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할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그 차별 속에서 민주적 감수성이 키워졌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차별의 경험.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폭력이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당사자성이 네. 만들어졌다고 봐요. 네. 내가 당한 피해가 아닌데도 나도 당할 수 있다. 우리 강남역 설 때 얼마나 많은 포스트잇 붙이면서 연대를 막 했잖아요. 네. 그런 연대가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성들이 대거 막 서로 나가자 하면서 다 나온 사람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미래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주류가 될 때는 여성 의원 비율도 좀 높아지고 그렇죠. 여성 네. 리더 비율도 높아지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커졌던 것들이 굉장히 상반적인데 이렇게 쭉 여성 어떤 성평등이 이루어져 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 박근혜 탄핵 이후 이렇게 굉장히 혐오 정치가 부각이 되면서 네. 굉장히 힘들어졌죠. 네. 네. 의도적인 갈라치기 같은 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의도적인. 가벼운 질문입니다. 네. 12상 비상계엄 날 국회 정문을 넘으셨지 않습니까? 네. 겁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별로 안 가벼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날 네. 이제 10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네. 10시 반쯤에 우리 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텔레비전을 켜보라고 막 비상계엄 때더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국감 때도 비상계엄이 의심스러워서 막 질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운영위원회에서 그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네. 그 오물풍선 왜 그렇게 민간에 넘어오게 하냐. 이거는 전시 상태 만들어서 비상계엄 하려고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저랑 엄청 새벽 1시쯤에 막 싸움을 했어요. 네. 이게 별로 보도가 안 돼서 심야에 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비상계엄 했단 말을 듣고 제가 바로 이제 막 챙겨가지고 달려갔는데 정문이 막 잠겼을 때 같아요. 그때 막 군인들이 타닥타닥 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문 자체에. 네. 근데 우리 비서관이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뜯어냈어, 한 명씩. 네. 그랬는데, 그때 저는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셨는데,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경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빨리 국회를 들어가서 계엄 해제해야 된다. 네. 그 목표가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담 넣는 거 아니고 담이 없다면 딴 데라도 파서 가지. 뭐 무서워서 주춤주춤 그런 생각 자체를 내가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앞에 누가 넘어가길래 문을 만져보니까 동글동글 있길래 막 무조건 올라갔죠. 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 거기가.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누가 받아준다고 해서 받아주셔서 이제 안전하게 내려가지고 달려간 네. 거죠. 그런데 국회 정문을 넘어서 의사당을 향해 뛰어가시면서 욕을 하셨다면서요? 누굴 향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윤석열이. 윤석열을 향해서 욕했죠, 막. 진짜 내가 아는 욕은 다 한 것 같아, 막. 개색, 소새, 막 하면서, 막 미친 남분, 막 하면서. 네. 막. 그 욕이라도 해야 그 네. 상황이 나한테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발산이 되지. 네. 참았다가는 내가 죽을 지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달리면서 계속 막 하면서 내가 빨리 가서 이 국힘당도 한통 쏘일지 모른다, 이것들. 네. 우리 의원들 다 모으고 우리는 의사봉을 막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임미영님하고 달리면서 욕하면서 막 네. 국힘당 욕하다, 윤석열 욕하다 달려갔죠. 근데 지금 하신 욕은 그렇게 찰진 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떤 방송에서 제가 이랬는데, 헌재, 이제 그 이후로 윤석열이 계속 헌재 나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소리, 너무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거짓말에 핑계에 부하 직원들한테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대답을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진짜 우리 할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제가 할머니랑 예.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네.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가 진짜 욕을 창의적으로 잘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할머니 같으면 뭐라 했을까? 우리 할머니 같으면은 그냥 조사 벌기 전에 입 다물어라 이랬을 네. 거다.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입 다물었는데 우리 할머니는요, 입이란 말도 안 써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주둥이라게, 주둥이. 예. 주워 벌기 전에 주둥이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듣기 힘든 현재 그 기간을 우리가 또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 걸리는 걸 보면서도 진짜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이 헌재해야 되는데, 바로 직심해 분들이 시간 안 끄는데, 저런 불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심판해서 단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도 기사에서 조사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검색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뭐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뭐 찍어서 잘게 부숴버린다. 뭐 이런 네네. 뜻이더군요. 근데 우리 목포에서는 조사분단 말을 욕설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조사 주시오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낙지 탕탕이 있잖아요. 예. 낙지를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조사요. 이렇게 꿈틀꿈틀 산 낙지를, 낙지 탕탕이가 산 놈을 이렇게 막 줬자는 게 좀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렇군요. 낙지 잘 조사갖고 주시오. 뭐 이렇게 마늘도 잘 조사서 넣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씀이 맞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말이죠. 파면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로, 내란수괴죄로 처벌받겠죠. 그러면 최소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걱정스러운 것이, 다음 대통령이 뭐 특별 사면 한다든가, 혹은 뭐 가석방, 감형, 이런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제2윤석열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은, 뭐 가석방, 감형, 이것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엄 이후에 사면법에 대한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그 골자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나 외환죄, 또 군 반란죄 같은 하여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든지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중대 범죄일 경우에는 사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직접 당사자 외에도 내란에 적극 혼자 못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김용용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란 임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함께 동조한 자들까지도 절대 사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과거 우리 전두환 사면해줘가지고 그랬죠. 학습된 네. 내란죄 범에도 대통령 사면해주면 살아나와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진짜 우리 서민들은 진짜 슈퍼마켓에 가서 빵을 엄청 먹어도 실형받고 이런 이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죠, 정말. 네. 네.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전두환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하겠죠. 네. 오늘 그 MBC 뉴스인가 어저께 보니까 그 종이 군에서 종이 관을 1000개나 더 준비하고 그러게요. 12월에 무슨 시신 운송 백을 3000개나 더 구입하고 했다고 하던데 더 강화되죠. 자기 네. 방어를 위해서. 훨씬 계엄이 아니어도 뒤로 해서 더 무섭게 어느 날 사라지고 납치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난 네.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바짝 든다니까요. 네. 너무 진짜 무섭습니다. 빨리 진짜 내란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야죠. 네. 네. 윤석열의 악행으로 첫선 꼽으실 것, 뭘 가장 심각한 악행으로 보십니까? 윤석열의 악행? 예. 물론 내란 수괴입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하여튼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란의 악영향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1. 민주주의 훼손, 2. 국격 추락, 3. 국민 분열, 4. 국익 손실, 5. 민생 파탄. 다 해당되지만 최우선을 하자면 저는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는 거죠. 네. 네. 민주주의,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는 민주주의인지,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피와 눈물로 빚어온 이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시키고 독재 영구 집권까지 꾀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사고 방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정말 저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끌어내린다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준까지 될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죠. 정말. 근데 민주주의 훼손을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네. 더욱이 아시는 대로 북한을 끌어들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상거죠. 네. 확실해요. 오물풍선 안 먹은 것도 네. 전쟁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 분에서 네. 하나라도 전쟁이 터지면 바로 계엄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에 이제 입성하신 지 1년 남짓, 1년가량 되셨는데, 국회의원 서미화의 의정활동 성과,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면 말씀하실 수 있죠. 일단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를 2개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와 네. 보건복지위원회. 근데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감사 이전부터 현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이전에 제가 운영위에서 인권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김용원의 악행에 대해서 드러내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서류까지 냈었는데 이제 떨쳤죠. 네. 김용원을. 그리고 이충상은 사표를 내게 결국은 만들었고 그럼에도 안창호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지금 인권위가 말도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상반기에 초기에 그런 역할을 했고 국감 때 제가 윤석열이 약자 복지를 국정 무슨 핵심 과제로 하겠다 했는데 그 민낯을 국감을 통해서 막 드러내면서 약자 복지가 굉장히 허울 뿐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국감 때 상관왕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 머니투데이인가? 머니투데이에서 그 더삼백 그 의정 국감 대상 네.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 네. 그다음에 당뇨병 대상 이렇게 세 개에서 대상을 좀 제가 받았는데 국감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도 새로 그 법률도 이제 개정법이 아니라 네. 그 가족돌봄 아동 그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법이 제정이 됐고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청소년이나 또 그 가족 돌봄 중에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감 때 지적을 해가지고 13세 미만에도 가족 돌봄하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을 제정을 했고 또 국가인권위에 대한 관심을 제가 계속 가지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그 괴롭힘이 차별로 안 들어갔는데 장애 차별을 괴롭힘을 넣어서 그 법도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장애인이시고 여성이시고 또 호남 출신. 이걸 제가 복합차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제가 앞에 질문하셨던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혐오 정치를 확대시키고 그런 혐오 정치를 조장한 것들이 오히려 정치의 어떤 한 축을 이렇게 이루도록 한 나쁜 정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차별금지법 제정의 걸림돌로 그래서 마치 우리 그 성소수자들이 너무나 그 혐오 대상으로 몰아가면서 이 법률에 대한 곡해나 왜곡이 심각해지고 또 종교계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그 애곡된 논리 이런 것들로 지금 멈춰 있죠 거의. 근데 앞으로 이런 종교계와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제정을 해야 될 법으로 봅니다. 그게 성별, 노동, 또 교육도 있죠. 교육, 네. 연령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성숙한 민주 시민이 함께 민주당과 함께 제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게요. 네. 장미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차지하는 건데 그러고도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라는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근데 사실 차별금지법 진짜 그 반대하는 세력과 극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앞으로 정치적 과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22대 의원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 뭔가요? 제가 장애 당사자잖아요. 네. 그래서 22대 1호 법안이기도 했고 교통약자 이동권 법안인데 반드시 우리 장애인이 진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인식되는 이제 그 법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시위하고 계신 장애 당사자들이 단순히 이동권을 말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놓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030 여성들이 외치는 그것도 상생이라고 봐져요. 우리 민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시설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 것을 저는 22대에서 반드시 좀 해결하고 장애인이 그냥 보통의 시민처럼 어디든지 이동 가능하고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이런
노동 현장이 가능하고 어딘지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중증 장애인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진짜 상생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개헌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87년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시기, 또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해야 될 내용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짜 87년 체제가 잘 유지해 오다가 어느 순간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재앙적 대통령제라는 폐해를 좀 보여준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헌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내란 종식이 너무 시급한 우리 당면 과제로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 종식을 하여튼 해내고 그 이후에 개헌 논의를 좀 구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개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윤석열을 보면서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그 권력 이 부분이 조금 잘 좀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면 좀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권력을 조금 잘 나눠서 국회와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개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내란 종식에 꽂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전 국민이. 그리고 또 개헌을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막 했는데 이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 윤석열이가 마지막 헌재에서 발언할 때 다시 복귀해서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헌정 파기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 저 입에서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금방 개헌을 내가 언제 개헌이라고 해서 개헌이라고 했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밑에 받지만 하나 바꾸는 건 일도 아닐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국힘당이 말하는 그 개헌 그게 정말 어떤 것인지 좀 더 들여다보면서 개헌 논의는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가면서 좀 논의를 차분히 좀 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건 누구 흉내를 내는 건데. 네. 이 파면이 되고 나면 바로 대선 전국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 대선이 혹은 대선 이슈가 이제 블랙홀이 돼서 개헌 논의가 실종되고 다음 대통령은 또 나몰라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시민사회가 주요 정당 후보들한테 개헌 약속을 받고 공약으로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개헌안 경쟁을 하도록 한 후에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을 유보하고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개헌을 하는 방안 이런 프로세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민사회에서 그런 좀 그 고민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그런 대선 국면에서 공약 제시로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네.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들어설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과제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얘기하셨는데 뭐 성장과 회복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장애 당사자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광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좀 의견들이 핵심 과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랄까, 자유민주주의, 아까 87년 체제 이런 것과도 다 연동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좀 대전환이 좀 돼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분열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회 대전환, 상상의 가치를 최고의 대전환 가치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이라면 저는 또 말하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차별받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정책들이 좀 전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요한이라는 시각장애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 네, 안요한인데. 안요한. 제가 이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아직 생존해 계신 분 같습니다. 네네. 낮은더리 임하소서 영화 제작 주인공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오래전에 이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저녁 집회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네네. 좋은 뜻이었겠죠. 장애가 있는 분이 밤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게 비장애인 장애인을 참 이해하기 어렵단 그런 한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장애인들을 향해서는 혹은 비장애인 일반 시민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혹은 당부를 하고 싶습니까? 이번에 우리 응원봉 2030 여성 분들이 계엄 해제 탄핵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태령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 시위까지 네. 함께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하철 시위에서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초기에 잘 참아주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준석 씨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준석 씨가 나서가지고 비문명적 시위다, 출근길에 대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한 이후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정도가 나중엔 혐오로 같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욕설과 그랬는데 저는 비장애인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아까 이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장애를 잘 모르면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좀 너무 감이 떨어지는 말씀들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오죽하면 지하철 시위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지하철을 오고 가면서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도 아주 많아요.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서 지하철 시위하고 불편한 장애인들은 30년, 40년을 시설에 살거나 집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 시일에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온갖 욕설과 폭력적인 이런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눈총을 한 번씩 쏴주시고 네. 그리고 한마디라도 같이 사는 사회 만듭시다. 네. 이렇게 한마디만 보태주셔도 너무 감동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도 눈총 쏘는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네. 저는 특히 내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뭘 좀 할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극한 직업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극한 직업이에요. 국민이? 내란 일어나면 국회로 달려와서 나가야 되고. 예. 맞습니다. 물론 계엄 해제하셨습니다만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입법부,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슨 일을 많이 할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저도. 네. 그런데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입법 권한으로 해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거부권 행사해보죠. 입법했어도. 네.
그러니까 입법이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결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해 주셨는데도 그 어떤 측면에는 효능감 있게 국회에서 뭔가 국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체감 있는 입법이나 정책이 되질 않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논의돼서 행정부 권력을 좀 잘 견인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는 좀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극하죠. 특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극한 직업입니다. 네. 정말. 그 기득권들은 세금도 잘 깎아주고, 네. 에? 기득권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우리 서민들, 힘든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 수호하시겠다고. 근데 진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마다 어디 책에 나왔는가? 그 별로 받은 은혜도 없는데 네. 나와서 민주주의 수호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서민, 진짜 우리 사회의 약자들, 힘든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더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IMF 체제 당시에는 온 국민이 이 근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번에는 하여튼 뭐 원인 제공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극우화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 언론인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영역의 책임 소재를 갖고 있는 영역이 많이 있죠. 그거와 문제는. 이게 이제 그분들이 그 정보 수입을 굉장히 잘못 왜곡된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저는 이명박 진짜 이 언론을 그냥 완전히 이 조중동에다 날개를 달아준 장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그렇죠. 그냥 고착이 네.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시골 가잖아요. 이 전남 같은 데 가도 TV조선 틀어져 있어요. 식당에 가면. 왜 그렇게 TV조선이 기증한 텔레비전. 그래서 TV조선에 고정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와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그 언론을 장악해 오고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 진짜 현혹하는 그래서 이 구구 청산의 문제는 언론 개혁하고도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 보도와 또 대한민국 사회에 모든 국민들이 좀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너무나 애곡된 이런 것들이 우리 선량한 국민들까지 전부 현혹시켜가지고 이런 극우화를 세력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그 굉장히 그 자본의 세력 자본이 힘이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게. 예. 그래서 한간에 보면 극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일당 5만 원이었고 지난주 토요일에 일당 7만 원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많이 어르신들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 대책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알바비 받고 나가신다는 게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뭐 지금 연금개혁 가지고도 막 그러고 있지만 정말 우리 65세 이후 어르신들이 막 그런 알바 안 뛰어도 안전하고 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지 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연금개혁, 또 무슨,
의료 개혁이랄까요? 다, 네네. 다 소관 상임위에서 네네. 다루는 문제들이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연금 개혁 제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소득 대체율을 이제 44%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제가 논의를 하다 보면 국힘당은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계속 해박 놓고 44%하면 43% 주장했다가 33% 합의를 했더니 이제 그 전에 크레딧, 출산 크레딧, 군대, 군복무 크레딧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확 깎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퇴짜를 놓으면서 그 일방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튕겨나가. 지난번에도 43% 말하니까 진성준 우리 의장님은 충분히 우리는 44% 주장하다가 33% 하면 진성준 의장님이 그럽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도부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갑자기 튕겨나가면서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했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상당히 다 좀, 아까부터 제가 언론 말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굉장히 그 언론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걸 훨씬 더 빠르고, 폭넓게 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것이 마치 민주당 때문에, 발목 잡고 있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계속 깽판 놓는 데는 국힘당이에요. 되도록 우리는, 연금 금액을 올리면 소득을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말도 안 된, 제가 또 연금 계획 소위예요. 이소위인데, 이소위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막 40%까지 나와. 소득 대출은 40% 하자고. 네. 13% 올리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깃장을 놓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좀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협의가 되게 하는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그래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면 딱 빙판 넣고 이런 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또 그럼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빠르게 지금 정책 결정을 통해서 연금을 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계속 태클 걸면서 제시를 자꾸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자꾸 파탄을 내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언론 보도는 우리가 무슨 해방 놓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조만간 결정은 안 되면 우리라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는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 안대로 좀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럼 언론 종사자들에게 고언이랄까 당부랄까 어떤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의 사익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나 또 다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회사의 어떤 지침 이런 거 또 너무 살아가려니까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고 그게 정의가 아니라면 좀 다구지게 야무딱지게 좀 저항함시로 하면은 함께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은 아까 인권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지렛대로
거의 모든 자리에 뭐 검사 출신들 앉혀서 그 세상이 아주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장미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새 정권은 그렇게 운영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특히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랄지 좀 되레 여당 내 야당 노릇을 좀 하시겠습니까? 아,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는 원래 야당입니다. 네. 네. 저 이제 야전에서 네. 이렇게 쭉 했는데, 네. 당연히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이 나 말고도 계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저는? 네. 네. 끊임없이 소수자를 대변하고, 또 그런 아까 인사 얘기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만약에 이제 잡게 된다면 그런 인사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각계 계층의 전문가 그룹 또 시민사회단체 그룹 이런 부분에 인사들까지도 충분히 좀 인력 풀을 좀 잘 점검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인사들을 좀 배치시켜서 빠르게 성장과 회복이라고 있잖아요. 네. 회복하고 성장하려면 그런 좀 대의적인 연합 정치라고나 할까요?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려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을 받았던 이런 강원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성과를 네. 제대로 나누지 않은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도 서미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면서 지켜봐야죠. 또 필요하면 응원하고 연대도 지켜봐 하겠습니다. 주시오. 응원도 연대도 하고.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언시국TV 핫 인터뷰. 오늘 서미아 민주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